이번 시간에는 트위터를 이용해서 최신 악성 코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샘플을 한번 구해 볼게요. 먼저 트위터 검색을 페이지를 방문해서 키워드를 검색을 하겠습니다. 제가 검색할 키워드는 malware traffic입니다. 이거는 악성 코드 관련된 패킷을 검색하라는 뜻인데, 현재 2019년 10월 27일 기준으로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고른 거는 12월 20일자, 그 다음에 12월 21일자에서 공유된 VALK라는 악성 코드입니다. 이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악성 행위를 해서 randomDGs라는 태그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리트윗도 많은 상태입니다. 좀 더 리트윗이 많은 것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악성 코드에 대한 정보들이 있고, 여기에 만약에 샘플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댓글을 보시면 다른 사람이 또 올려놓은 분석 보고서가 있어요. 이 분석 보고서에서 첫 번째 댓글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분이 이 appanyrun 샌드박스에 이 샘플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 샘플 악성 코드에 대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이 악성 코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예정이에요. 악성 코드를 분석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악성 코드는 이메일을 통해서 MS 오피스를 열고 거기에 숨어져 있는 악성 매크로가 실행이 됩니다. 이 매크로가 진짜 악성 코드를 이제 실행하게 되는 구조인데, 이 트위터에서 발견한 악성 코드는 에서 더 나아가서 이 악성 코드 자체에 중요 악성 행위는 없고, 중요 악성 행위는 이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해 실행할 중요 악성 행위는 CNC 서버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CNC 서버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런 신호를 주게 되면 페이로드, 즉 중요한 악성 행위에 대한 코드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 지금 CNC 서버가 주고 있기 때문에 페이로드가 저는 발견할 수 없었고, 결국은 어떤 악성 코드인지 분석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 영상은 이 악성 코드와 자바스크립트의 그 과정을 소개해 드리고, 만약에 언패킹이나 아니면 악성 코드에 숨겨진 악성 행위를 연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악성 코드 다운받아서 연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패킷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패킷은 이 pkm이라고 클릭하시면 패킷 파일이 다운로드가 돼요. 첫 번째 분석할 프로토콜이 DNS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감염된 PC의 DNS 캐시에 CNC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DNS로 필터링하면 CNC 서버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샌드박스에서 봤던 SH로 시작하는 도메인이 있고, 이때 분석할 당시에 CNC 서버가 살아있어서 IP까지 응답을 받습니다. 먼저 도메인을 검색을 하면 분석 정보가 없어요. 이유가 이제 발견된 지가 아직 7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색을 하시면 전부 다 샌드박스만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 토탈도 비슷해요. 현재 27일 기준으로 5개의 안티바이러스 엔진만 악성 코드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IP로 검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IP는 185.153.108 이렇게 복사를 해서 검색을 하시면, 지금 CNC 서버가 죽어 있어서 방문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쌍따옴표를 묶어서 검색을 하시면 IP info에 이렇게 정보가 나오고, 여기는 현재 러시아라고 지금 위치가 떠 있네요. 즉 이 IP 영역에 대한 네트워크 영역은 러시아 서버라고 현재 정보가 얻을 수 있네요. 그래서 최소한 정보는 악성 코드의 CNC 서버는 러시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할 패킷은 HTTP 패킷이에요. HTTP로 검색을 하시면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있는데 아쉽게도 HTTP 스트림 보면 페이로드가 없어요. 아마도 이때는 CN 서버가 살아 있었지만 CN 서버가 활동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추가적인 분석은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분석할 거는 프로세스 그래프입니다. 프로세스를 보면 exe가 실행이 되고 그 자식 프로세스로 더블스크립트.ex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인자를 보시면 자바스크립트에 실행하고 있죠. 이 자바스크립트는 현재 CNC 서버가 죽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exe 파일 자체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행위 분석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ATT 스캔 매트리스를 보시면 약성 행위에 대한 고유한 식별자가 있는데 보면 스크립트를 저희가 실행하는 건 알았고 그 다음에 루트 서티피케이트라고 있잖아요. 이제 인증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증서까지 설치하는 과정이 지금 이 샌드박스에서는 파악을 했나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만약에 행위 분석에서 동적 분석에서 관찰할 수 있으면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가 샌드박스 분석이었습니다. 전적 분석을 하면 먼저 패커부터 보시면 패커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주목할 부분에 MFC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MFC 라이브러리를 썼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MFC의 특징이 임포트에 보면 MFC 그리고 버전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버전 정보가 발견이 안 돼서 이게 아마 가짜 정보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 다음에 PStudio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스트링스를 볼게요. 스트링스를 보면 델리트 부분, 그 다음에 이 PDB 정보가 있죠. 이거는 저희 야라루를 만들 때 고유한 특성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문자열이 있는데 이 도메인도 있네요. 하지만 행위 분석에서 이 도메인에 대한 정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어떤 조건부가 필요하거나 가짜 정보일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다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것들만 이렇게 있네요. 섹션도 보면 여기에서는 어떤 패커에 대한 과정이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 토탈도 현재 약 절반 정도만 악성 행위로 보고 있네요. 악성 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키워드가 많이 없어요. 아마도 발견되지가 얼마 안 돼서 없어 보입니다. 행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네트워크 패킷 개척, 그 다음에 프로세스 행위 분석하는 거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악성 코드를 실행을 할게요. 저희가 샌드박스 결과를 보면 저희 악성 코드 아래 더블스크립트.exe 자식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걸 기다릴 거예요. 자식 프로세스가 지금 실행이 되었고 더블 클릭해서 인자를 보면 샌드박스에서 봤던 인자 그대로 있습니다. 이 파일을 한번 내용을 보기 위해서 템프에 있잖아요. 그래서 템프로 이동을 해도 되고 저는 everything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생성될 때쯤에 주변을 보시면 이 자바스크립트 제어하고는 딱히 새로 생성된 파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성 코드는 현재 발견된 결과로만 보면 이 자바스크립트를 생성을 하고 실행하는 것밖에 안 되겠다라고 지금 추측을 할 수 있죠. 경로를 가서 이걸 노트패드를 열어볼게요. 그러면 정말 고맙게도 아직 악성 코드가 초기 버전에서 난독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문인 내용이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전부 다 이제 종료를 시킬게요. 그 다음에 악성 코드도 다음 강제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모니터를 통해서 먼저 레스트리부터 볼게요. 레스트리는 먼저 프로세스를 통해서 악성 코드만 이제 선택을 해서 좀 더 범위를 좁히고, 그 다음에 레스터리를 보기 위해서 오퍼레이션 카운트를 누르면 레스트 관련된 행위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레스트 셋 밸류를 보시면 레스트 키를 생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필터링 하면 이 더블 스크립트가 실행할 때 건든 레스트리가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프록시 같은 걸 해제할 때 많이 사용되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특이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컨트롤 R을 눌러서 필터를 해제를 하고 다시 범위를 축소를 시키고, 그 다음 파일 작성과 관련된 부분을 볼게요. 그러면 이제 write 파일을 찾아야 되겠네요. 여기 있네요. write 파일을 찾으면, 아이고 클릭이 안 됐네요. write 파일을 찾으면 여기 18175.js, 이거는 제가 오류가 걸려서 한 번 더 프로세스 모니터 실행했는데 자바스크립트 내용이 18175.js입니다. 그래서 그 파일의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을 보이네요. 그 이후에는 특별히 이상 있는 게 안 보이네요. 네트워크 패킷 분석은 저희가 샌드박스에서 분석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할게요. 이런 약간 잡음 같은 걸 제외하고 좀 분석을 하시다 보면 여기 보이죠? 저는 150번인데 SH 샌드박스에서 봤던 도메인이 보입니다. 대신 저는 CS 서버 현재 주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현재 없는 상태네요. 그래서 IP를 지금 못 받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HTTP 프로토콜이 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HTTP 프로토콜이 나갑니다. 대신 여기서 미리 설정한 정상적인 IP에 대해서 이런 리퀘스트를 날려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폰스가 오긴 오는데, 이 172.21.24.141이 어떤 IP냐면, 한번 복사해서 검색을 해볼게요. 이게 어떤 IP냐면 구글에 대한 IP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글로 가지죠. 좀 더 자세히 보시면 IPinfo를 보면 구글이라고 지금 이렇게 뜨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눈속임을 위해서 또는 분석을 좀 어렵게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사이트에 이상한 패킷을 같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CS 서버가 죽어서 아무런 네트워크 패킷을 분석할 수 없습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파일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이 공백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노트패드에서 이런 작업이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줄단의 편집, 빈줄 제거를 하면 여기 빈줄이 제거가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로 내리면 이 하나에 대한 함수만 호출을 하고 있고, 이 함수가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이제 계속해서 호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요 부분은 이 함수가 메인이 되겠네요. 얘가 메인 펑션이고요. 메인 함수는 총 3가지 악성 행위를 합니다. 첫 번째는 HTTP GET 요청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CNC 서버에서 받은 명령어를 실행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레스트리의 값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CNC 서버가 없기 때문에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소스 코드가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야겠죠.
네, 첫 번째는 mxxml request 함수를 통해서 HTTP 요청을 해요. 이 함수를 보시면 HTTP 요청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URL을 이 메인 함수에서 넘겨줍니다. 그 URL은 이 두 가지의 조합으로 생기는데, 첫 번째 값은 config라는 변수의 primary c2 필드 값입니다. 이 필드 값을 보시면 저희가 네트워크 패킷에서 분석했던 SHA로 시작하는 주소가 보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정상적인 주소가 보입니다. 제가 이제 분석했던 결과 중에 이거는 이제 C 서버가 없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었지만, 이 정상적인 거에서 패킷이 날아온 거는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이 함수에서 동작을 했기 때문이고, 이제 이게 첫 번째 값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getCurry 값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다시피 좀 길죠? 이거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시스템 정보를 수집을 해요. 이제 한견 변수하고 그 다음에 개발자가 작업을 한 함수를 실행을 해서 시스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 쿼리라는 변수를 보시면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한 가지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이 뭐냐면 수집한 정보를 전부 다 한 문장으로 연결을 시켜요. 이게 그 부분이고, 이 줄이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을 가지고 해시화한 결과를 합칩니다. 자기 자신을 해시화 시켜서 원래 자기 값과 합친 다음에 그 다음 베이스 64 인코딩을 해서 특수 문자를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하는 기보다는 이제 특수 문자를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사전에 개발자가 정의한 문자열을 합쳐서, 여기는 TELM3라고 되어 있네요. 그 결과가 이 값과 그 다음에 베이스 64 인코딩 결과 값을 리턴을 해서 여기 사전에 설정한 URL을 합쳐서 HTTPK 요청을 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패키지 보면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다시피 HTTPK 요청할 때 알 수 없는 문자들 뒤에 있잖아요. 그 문자들이 전부 다 시스템 정보를 수집하고 베이스 64 인코딩한 결과 값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해하기 쉽죠. 그 다음에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이 응답이 올 거잖아요. 이제 CNC 서버에 CNC 서버의 응답 중에 body라는 패턴을 검사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 body를 제거를 하고 이제 베이스 64 텍스트, 아마 디코딩으로 생각이 되는데, 베이스 64 디코딩을 한 결과를 persist 함수로 넘겨줍니다. persist는 두 가지 행위를 하게 되는데, regctl.js 파일을 공격자가 CNC 서버 전송한 데이터를 파일로 쓰는 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스케줄러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등록하냐면 윈도우에서 정의한 스케줄러 명령어가 있거든요. 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 파일을 5분 동안, 아마 5분 동안일 거예요. 5분 동안 실행하도록 등록을 합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전에 이 CNC 서버 종성 명령어를 eval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거는 CNC 서버 종성화 명령어는 아마도 자바스크립트에서 실행할 수 있는 포맷일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죠. 근데 알 길이 없어요. CNC 서버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메인 함수로 돌아가서 여기까지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리를 등록을 합니다. 이거는 보다시피 이 경로의 엔트리는
키값이겠죠? 이것과 키값이 있는데 그 키값에 어떤 값을 쓰냐면 이 value 메인 함수에서 넘겨준 값을 쓰게 되는데, 그거는 제일 첫 번째는 CNC 서버 주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et id는 시스템 정보 수집한 것을 세 개가 있나요? 유저네임, PC네임, 도메인, 그리고 네 개네요. CORP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ND5에 해시화 시켜서 그걸 레지스트리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길었는데 직접 해보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가 악성 행위를 하는 것을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실서버 죽어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만약에 자기가 웹 프로그램에 자신이 있다고 하면, 즉 서버 프로그램이죠. 서버 프로그램에 자신이 있다고 하면 한번 프로그램을 해서 직접 실현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과정은 돈적 분석이에요. 돈적 분석은 JS 파일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직접 디버거를 통해서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분석하기 전에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분석할 악성 코드는 지금 그림과 보다시피 두 가지 껍데기로 감싸져 있어요. 이 껍데기를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악성 코드가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악성 코드 보호를 저희는 기법을 풀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논문에 쓸 정도로 좀 깊은 부분이어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메모리에 올라간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 복원을 풀었어요. 그래서 그 단계가 첫 번째는 텍스트 섹션 복원이고, 두 번째가 악성 코드 복원입니다. 이제 아이다프리에서 좀 이따 보시면 알다시피 텍스트 섹션이 깨져 있거든요. 즉 이 악성 코드 실행하는 명령 코드들이 좀 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행하면서 복원이 되고, 복원된 데이터가 악성 코드 자체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 다 변경을 시켜요. 이 두 단계를 거쳐서 진짜 악성 코드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악성 코드를 얻는 과정을 이 두 단계를 거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디버거는 올레이 디버거입니다. X32DBG로 했었었는데 파일을 추출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올레이 디버거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엔트리 포인트 일단 진입하기 위해서 이 플레이 버튼 누르면 이제 엔트리 포인트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석을 남기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아이다프리를 한번 봐볼까요? 아이다프리에서 이 악성 코드를 로드를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텍스트 섹션이 지금 깨져 있어요. 이걸로 봐서는 패킹이 있다라고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텍스트 섹션을 아이다프리에서 읽게 되면 해석 가능한 코드로 어셈블리 명령어를 보여줘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텍스트 섹션이 깨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패킹에 대한 흔적을 저희는 찾았고, 이걸 이용해서 저희는 버추어 어록을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게요. 이거는 메모리를 할당하는 함수인데 패킹에서 자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플레이 버튼 누르면 약 10초 동안 기다리시면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려요.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렸죠? 여기는 지금 커널 부분이거든요. 77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도 써있네요. 커널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저는 유저 모드, 즉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구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디버거에서 컨트롤 F9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는 리턴 전까지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이걸 클릭해서 리턴 전까지 실행을 하고,
여기서 F8번을 눌러서 이 코드를 실행한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부분이고, 여기서 EX를 보면 할당한 메모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following dump를 하면 메모리를 보여줍니다. 현재 아무것도 초기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넣을 것만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 지금 이 부분이죠. REP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ESI는 데이터를 EDI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넣습니다. 결국 데이터가 지금 생성이 되었는데, 이 데이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깨져 있는 텍스트 섹션이 어디 과정에서 복화가 되었고, 그 과정을 여기 메모리에 넣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 이 점프 EX 있잖아요. EX가 이 버추얼 얼럭에서 할당한 메모리를 실행하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전 텍스트 섹션이라고 생각을 했고, 진행 F8번을 눌러서 진행을 하면 이렇게 2604FE로 진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소는 실행할 때마다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스냅샷을 찍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플레이 버튼 누르면 버추얼록이 또 실행이 되고, 마찬가지로 리턴까지 실행을 해서 F8번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버추얼록을 실행을 한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할당받은 메모리를 이제 메모리 덤프를 통해서 이 값을 가져온 다음에 이 push AD 있잖아요. push AD와 pop AD 사이에 있는 그 명령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진행이 되면 데이터가 한번 써지고, 그 다음에 이 함수를 통해서 써진 데이터가 지금 변형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또 push AD가 보이고, 어떤 함수를 호출하고 pop AD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변형이 일어났죠. 이런 과정이 계속 여러 번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서 버추얼록을 또 호출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 변형이 일어나는 부분이 어떤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 복화한 데이터에서 복화가 덜 진행이 돼서 더 복화를 하고, 그 복화된 결과를 다시 버추얼록을 통해서 그 새로운 메모리에 복사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메모리 값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push AD, pop AD 사이에 함수 호출이 있죠. 그래서 이 함수 호출을 통해서 아마도 여기서 변형된 데이터가 복사하고, 복사한 과정에서 또 복화 과정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추측하는 이유가, 이걸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전 스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버추얼 프리가 아마 기존에 있던 할당했던 메모리 영역일 거예요. 맞네요. 27이죠.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하면 또 push AD가 보이고, 함수가 보이고, 데이터가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push AD가 보이고, 함수가 보이고, 데이터 변형이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일어나요. 네, 여기서 좀 주목할 시그니처가 보이는데 M8Z라는 시그니처가 보여요. 이거는 P 포맷을 패킹하는 알고리즘 중에 구글에 검색하시면 검색 키워드는 마리얼 M8Z예요. 이 APLIV라는 패커가 있습니다. 이 패커를 적용하게 되면 M8Z라는 시그니처가 남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걸 풀게 되면 하나의 실행 파일이 나오는 걸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완벽한 데이터가 아니라 중간중간 깨져 있죠. 그래서 몇 가지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데이터를 복구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계속 따라가다 시간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버추어프리라는 함수 봤잖아요. 이 트릭을 사용을 해서 이 메모리를 해제하기 전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스택에 보면 그 메모리를 해제할 어드레스가 28만이고 28만이고 그 다음에 이 주소가 저희가 M8Z 있는 데이터가 있는 주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아마 모든 복구가 끝난 과정일 거예요. 그래서 4D를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백업 Save Data to File을 클릭하시면 이 파일을 덤프를 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헥사 에디터로 열어볼게요. 그런데 여전히 좀 알 수는 없네요. 패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네요. 하지만 메모리를 해제하기 전이니까 이게 아마도 모든 과정이 끝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제공하는 언패킹을 해볼게요. 이 파이썬 스크립트의 주의사항이 여기는 설명이 안 돼 있는데 파이썬 2를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나콘다를 이용해서 가상 환경을 만든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운로드 칩을 통해서 이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앞쪽에 해제한 상태예요. 이 설치 방법은 먼저 python 그다음에 setup.py install을 이제 명령 입력하시면 여기서 사용한 패키지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코딩 방법 어떤 거창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보면서 코딩을 하면 돼요. 일단 저는 작업한 게 있어서 다시 만들게요. 저장할 파일은 packing.py라고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이제 복사를 할게요. 이거는 라이브러리 패키지, 파이썬 패키지를 임포트하는 거고 이 파이썬 패키지는 개발자가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바로 언패킹하는 과정인데 데이터라는 게 보이죠? 이 데이터는 저희가 이 올리디버거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렇게 가져왔고 data.bin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일단 읽어야 되니까 파이썬 파일 IO를 쓸게요. read라는 함수는 파일에 있는 함수이고 거기에 제가 저장한 파일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 모드로 읽을게요. 그 다음에 리드가 아니라 오픈이겠네요. 그러면 데이터 빈을 열고 바이너리 모드 열었고 이거를 리드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읽은 데이터는 데이터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언패킹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것만 실행이 잘 되는지 실행을 해볼게요. 아이고 unpacking.py인데 그러면 지금 잘 실행이 됐죠. 오류가 안 떴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은 kfiles가 unpacking 결과입니다. 이걸 이제 파일로 써야겠죠? 그러면 똑같이 파일 IO를 쓸게요. 여기서는 unpack.py 그 다음에 바이너리 모드로 쓸게요. 그 다음에 반대로 f.write를 써서 이 파일 쓸 건데 이게 지금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트의 첫 번째만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면 unpack.bin이 생성이 되었고, 이 파일을 VM에 옮길게요. 이 파일을 detect in easy로 보면 지금 PE 파일로 잘 인식을 하고 있고, import, resource 전부 다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언패킹을 수동으로 했고, 재미있는 부분이 일단 DI를 켜서 기존에 저희가 실행했던 악성 코드를 보면 MFC가 있고 임포트를 보면 엄청 많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전부 다 사용되지 않는 가짜 코드로 생각이 돼요. 자세히는 분석을 안 해봤지만. 그 다음에 하나 더 켜볼까요? 그 다음에 하나밖에 안 켜지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올리 디버거랑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출했던 파일을 보면 임포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리소스 해커를 보면 일단 기존의 악성 코드를 보면 지금 이렇게 좀 평범한 리소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언패킹한 거를 보면 뭔가 익숙하죠.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분석했던 그 데이터가 리소스에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올리 디버거에서 푸시 AD 파벨이 그 반복되는 과정이, 데이터를 변경하는 과정이 바로 리소스에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이 MZ, 즉 P 파일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언패킹을 한 파일을, 파일 소타를 올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아마도 악성 코드를 많이 나오겠죠? 바이러스 소타를 분석하는 과정에 잠깐 아이다 프리를 통해서 이 악성 코드가 뭐 하는 건지 좀 봐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메인 함수를 진행하기 위한 엔트리 포인트 과정이고, 메인 함수는 여기 푸시 4번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윈 메인이고, 여기가 핵심이 있네요. 저희가 리소스에 자바스크립트 내용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find resource, load resource, log resource를 통해서 리소스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write 파일이 어디 있나요? 여기선 보이지 않는데 이 데이터를 저희는 이미 지금 행위 분석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write 파일을 통해서 쓸 건데, 아이고 너무 많네요. 이거는 생략할게요. 이 과정 중에 이 함수로 호출하는 과정이 아마 write 파일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여기가 아마 write 파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파일 네임, 그 다음에 그 파일의 속성, 열기 속성이 있으니까 여기가 아마도 write 파일이라고 추측이 돼요. 그 다음에 더블 스크립트가 보이는 거 봐서는 아래에 create 프로세스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행위 분석에서 봤던 create 프로세스, 더블 스크립트.ex가 이 create 프로세스를 통해서 실행이 된 거네요. 그 다음에 이 delete 파일이 있는데, 저희는 이 delete 파일을 관찰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 create 프로세스가 더블 스크립트.ex 있잖아요. 그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create 프로세스 끝나는 걸 기다리는 거거든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파일의 삭제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행위 분석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악성 행위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히 분석을 해보고, 발소타를 보면 2019년 12월 22일에 최초로 발견이 되었지만 지금 9일이 지난 지금도
3분의 1밖에 안티바이러스 악성 코드로 감지를 못하네요. 그래서 좀 키워드가 좀 재밌습니다. 보면 거의 대부분 뭔지 확실히 판별을 못하지만 여기 다운로더라고 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스크립트 로드, 여기는 AVL이라는 제품이네요. 이 제품이 그나마 근접하게 판별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국내 회사는 여기 알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알랩은 아직 이거를 판별을 못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또 국내 회사가 뭐 있지? 아마 맥스.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여기는 국내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도입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측정한 점수가 있네요. 85%를 생각하네요. 85%를 악성코드를 탐지한다. 흥미롭네요, 이 부분에서는.